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8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8주차가 그 중간고사 기간인데 어떻게 이제 강의로 계속하고 시험은 이제 우리가 그 클래스룸 수업,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게 될 때 치우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기말에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8주차도 그 강의를 계속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강의를 계속 하는 거로 하고요. 그 여러분들 그 또 뭐 학생들이랑 얘기할 때 보니까는 가끔 이거 연휴 기간인데 수업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상관없죠. 그 법정 공휴일이라도 보강을 의무적으로 학기 말에 가서 다 하니까 그냥 연휴 기간 공휴일이라도 뭐 수업을 계속 그 하고 여러분들은 뭐 공휴일이니까 뭐 집에서 더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듣고 뭐 이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계속 진도는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좀 요번 제 5장부터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5장부터가 조금 그 여러 가지 좀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요. 문제 푸는 케이스들이. 근데 뭐 지난번에 이제 앞부분은 다 하고 했는데 이제 이번 5장 뒷부분이라기보다 앞부분 조금 하고선 이제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 5장이 되게 양이 많습니다. 이제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 분석 그래가지고 넘어가다 보면 결국 의사결정의 과정이라는 것은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대안의 재무적, 비재무적 그런 영향을 검토하고 대안의 선택과 실행을 하고 사후평가를 한다. 일반적인 그래서 경영자 의사결정은 뭐 이렇게 그 5가지 단계에 풀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행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의사결정 과정 결과와 대안을 실행한 부서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거고 지난 시간 다 했습니다. 계량적 정보랑 질적인 정보, 정성적 정보 또는 정량적 정보, 비계량적 정보라고도 하죠. 질적인 정보를. 그래서 하여튼 액수나 뭔가 이렇게 그런 거로 화폐 가치로 측정이 되는 게 계량적 정보고 그게 아닌 뭐 종업원의 사학이라든지 종업원 간의 갈등이라든지 거래처와의 서로 신뢰관계라든지 관계라든지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 등 뭐 이런저런 것들이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정보를 질적인 정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총액 접근법이랑 증분 접근법을 했고요. 결국은 요 이그젠플 5-1 했는데 이 A사, B사로 거래할 경우 재무자료가 아래와 같다. 이건 다 준 거고요. 그죠? 다 줬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니까 A사와 거래할 때, B사와 거래할 때 중요한 그 재무적 정보 항목들을 하니까 B사와 거래하는 게 570만원, A사와 거래하는 게 470만원, 뭐 이래가지고 총액적으로 하니까는 B사 선택 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이렇게 100만원만큼 크다고 나왔었죠. 근데 이제 증분접근법이라는 건 너무 이렇게 복잡한 거를 다 하지 말고 분석에 필요한 회계 정보가 똑같은 것들은 다 놔두고 고려해야 될 것만 고려함으로써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게 이제 증분접근법이라고 증분접근법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니까 결과는 마찬가지. 인크리멘털 레비뉴라든지 인크리멘털 코스트로 구별해서 결국은 증분 수익과 증분 원가만 구별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 그거를 관련성이 있는 정보라고 해요.
relevance가 있는 정보라고 해서 이건 뭐냐, 관련성이 있다는 건 결국은 그 정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의사결정이 달라지게 하는 정보.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관련 수익과 관련 원가로 구별이 된다. 그리고 그 관련 수익, 뭐 B사를 앞에 의해서 B사를 선택할 경우 매출액이 증가하므로 매출액이 관련 수익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제 관련 원가는 뭐 중요합니다. 관련 원가는 relevant cost는 대안 간의 차이가 있는 미래 원가. 근데 중요한 원가인데 A를 하든 B를 하든 차이가 없으면 똑같으니까는 관련 원가가 아니고, 의사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원가, 대안별로 금액이 다르고 미래에 발생하는 원가, 이게 이제 관련 원가고요. 추가로 발생하는 원가고 또 회피가 하는 원가고 다른 대안을 포기함으로써 잃게 되는 수익, 즉 기회 원가를 우리가 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예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구입 원가서부터 검사원 급여, 운송유류비, 판매비, 재고 대량 구입에 따른 금융비용, 또 우리가 B사를 선택했을 때 그걸 지금 창고로 우리가 임대를 줘가지고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걸 공장으로 쓰면은 또 임대 수익을 포기해야 되죠. 그런 것들, 이런 게 관련 원가고, 뭐 대안 간의 차이가 없는 원가는 미래 발생 원가 중에서 비관련 원가 존재가 가능한데, 뭐 운송기사는 A로 하든 B로 하든 똑같으니까. 예, 거기까지 했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 우리가 좀 더 해야 돼. 책 교과서로 따지면 123페이지. 혹시 교과서가 준비를 안 해놓은 학생들은 교과서를 준비를 하기 바래요. 뭐 기회원가다. 그래서 기회는 뭐 방금 예에서 뭐죠? 임대 창고를 보관 창고로 임대를 줬었는데 이거를 공장으로 쓰면 임대 수익 같은 게 기회원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opportunity cost는 여러 대안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되지 않은 대안 중 최대 이익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B사를 선정하면 보관 창고가 필요한데 A사와 거래할 때 유휴 공간을 이용하여 얻었던 임대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 이때 포기하는 임대 수익이 기회원가이다. 그죠? 하여튼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이익 중에서 최대 이익을 우리가 기회원가, opportunity cos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회피 가능 원가다. 회피 가능 원가, avoidable cost라고 그러면은 특정 대안을 선택하면 과거에 발생하던 원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 특정 대안을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A, B에서 A 하던 거를 B로 옮기면 더 이상 뭐 발생하지 않는 원가, 이런 거를 우리가 avoid가 피하다, 회피하다 이런 거죠. avoidable cost, 회피 가능 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B사를 선택함으로써 품질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더 이상 고용할 필요가 없다면 그에게 지급하던 급여는 회피 가능 원가가 된다. 회피 가능 원가가 된다. 다음에 이제 우리 썬크 코스트라고, 이거는 뭐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는데, 이제 썬크 코스트, 기발생 원가, 매몰 원가라고도 해요. 기발생 원가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원가, 이미 발생했어요. 현재 또는 미래의 의사결정에 의해 달라지지 않는 원가,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품질검사 기계나 운송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은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새로운 걸 한다고 해도 뭐 이게 발생한 게 뭐 다시 그 돌아오든지 뭐 그러지가 않죠. 네, 그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썬크 코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뭐 얼마 주고 샀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주당 뭐 6만원 주고 샀다. 이랬을 때 6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주식이 뭐 5만원이 안 되겠죠? 5만원 가까이 되나? 뭐 하여튼 5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6만원 주고 산 주식을 이라는 가격 때문에 꼭 주식을 손해보고도 그걸 이제 손절이라고 그러는데 못 파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의사결정이다. 얼마 주고 샀냐는 아무 의미가 없죠. 뭐요? 그거는 물론 이제 본인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 했지만 그거는 이미 돈이 다 들어간기 때문에 회수할 수가 없어요. 네? 한번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실제로 이미 발생한 원가는 관련 원가가 아니라야 되죠. 발생한 원가. 그렇지만 이거를 기계라든지 이런 걸 샀는데 처분하는 거. 처분하는 거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관련 원가다. 그래서 유의해야 된다. 라고 했죠. 이 개념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기회 원가라든지 회피 가능 원가, 기발생 원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여러분 잘 알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A에서 B사로 옮겼을 때 뭐 매출량이 늘어나죠. 매출량이 늘어나고 가격을 곱하면 그만큼 500만원이 증가하고 원가가 그만큼 200만원이 감소하고 품질검사비는 품질검사 기계는 비관련 원가라고 그랬죠. 이미 발생했으니까. 그리고 품질검사원 급여가 20만원 발생하던 게 뭐 추가적으로 이제 품질검사원 급여가 이제 20만원이 발생하던 게 없어지니까 회피 가능 원가, 관련 원가가 되고요. 운송 관련해서는 운송기사 급여는 A를 하던 B를 하던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비관련 원가, 회피 불능 원가가 되고 운송유류비는 뭐죠? 운송유류비는 그만큼 운송유류비가 A사를 택할 때 20만원이었다가 B사를 할 때 100만원이 되니까 80만원이 더 들어가죠. 네, 이런 건 관련 원가고요. 차량 감가상각비도 비관련 원가고 이미 발생한 원가니까 기발생 원가니까 그리고 판매비가 더 늘어나죠. 판매비가 100만원에서 60만원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40만원만큼 그러니까 하여튼 이익이 생기는 거고 재고 대량 구입에 따른 이자 비용이 80만원이 생기니까 이건 80만원 줄고 보관창고 임대수익 상실분이 100만원이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100만원에 B사 선택 시 이익이 생긴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챕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워요.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 분석도 여러분들 배우고 그 다음 또 여러분들 배우는 게 뒷부분에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 문제를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계량 분석, 계량 경영에서 많이 쓰는 심플렉스 메소드라고도 간단하게 배우고요. 또 어펜딕스라고 나오는데 어펜딕스에 나오는 자본예산의 현금 흐름 문제, 의사결정 문제도 배우는데 그래서 이 챕터가 5장이 제가 봤을 때 다 중요하지만 특히 무역회계 실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관리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챕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회계학적인 문제 또 계량 경영학이라고 그랬죠. 계량 경영학 관련된 문제 또 재무관리의 의사결정 이제 나중에 오늘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되니까 거의 한 3개 분과 3개 과목에 있는 아주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 우리가 취급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다 이제 이런 것들을 푸는 엑셀로 푸는 것도 여러분들 연습해서 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챕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갔을 때 대안의 비교와 선택, 관련 정보의 식별과 분석, 그래서 얘 그 5-2 그죠? 5-2를 해야 되는데 5-2를 해야 되는데 그 5-2를 이제 요걸 정리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물론 다 그 공부하고 뭐 복습하고 예습하고 해왔겠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뭐 여기서 설명해주고 뭐 하는 건 다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읽는 시간을 제가 주는 거는 진짜 문제를 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접근할 것인가 라는 거지. 그 시간에 막 좀 뭐 휴대폰으로 카톡을 확인한다든지 뭐 문자 확인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저도 수업 시간에는 아무리 보이지 않지만 그런 걸 안 보려고 그렇게 그냥 안에 책상 안에다가 서랍 안에다 넣어두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요 문제를 보면 보기 이제 5-2 자동차 A의 구입 가격은 4,500만 원이고 자동차 B의 구입 가격은 4천만 원이다. 연간 유지비는 150만 원으로 동일하다. 유지비가 벌써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연간 유지비는 의미가 없다. 비관련 원가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왜? 똑같은데 뭐. 다음에 어떤 자동차를 구입하신가 결정할 때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는 각각 무엇인가. 단, 자동차의 성능, 품질, 사용기간 등 자동차의 구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요소는 모두 동일하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 A, B, C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은 각각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다. 만약 대안 B를 선택할 경우 기회원가는 얼마인가? 또 세 번째 보면 SI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의 취득가액은 100만원이었으나 현재 시가는 20만이다. 이 주식의 매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이 경우 기발생 원가는 무엇이며 매각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가? 이제 뭐 간단한 예인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뭐 1번은 자동차 유지비는 15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대안 간의 차이가 없으므로 비관련 원가죠. 그죠? 150만원 비관련 원가고 두 번째 자동차 구입 가격은 뭐죠? 4,500, 4,000 그러니까 관련 원가네요. 그죠?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이 A, B, C가 있는데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은 각각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다. 근데 B를 선택했다. 20만원을 선택했으면 나머지 대안 A는 10만원이고 C가 30만원이면 그 중에 최대는 30만원짜리죠. 그죠? 그게 opportunity cost, 기회원가다. 다음에 S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취득가액은 전혀 의미가 없다. 구매하느냐고 쓰는 순간 벌써 그 매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지 미래에 그 주식이 오를지 안 오를지 지금 현재보다 오를지 안 오를지만이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매각 의사결정에 필요한 거는 현재 시가보다 미래에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고 100만 원은 기발생 원가를 겠습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해서 했고,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약간 앞부분에 기본적인 그 여러분들 배운 관련원가라든지 기회원가라든지 회피가능원가, 회피불능원가, 기발생원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응용 의사결정 문제가 지금부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6페이지인데 일회성 특별 주문, 예,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우리 비행기 탈 때 차터기라고 있어요. 차터기. 특히 여름 특수나 이럴 때 원래 뭐 그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브랜드는 제시하지 않는 게 좋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항공사가 뭐 뜨지 않는 지역인데 뭐 여행사에서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서 그 차터기라고, 예? 거기 이제 뜨는 거죠. 예? 전세를 낸다. 차터하면 전세 낸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회성 주문을 하는 거를 일회성 특별 주문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유유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기존의 거를 포기하면서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특별 주문에 따른 증분 수익과 증분 원가만을 단순 비교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러한 의사결정이 많죠. 뭐 우리도 특별히 뭐 좀 만들어 주세요. 특별하게.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뭐 더 줄 수도 있고 뭐 할 때. 그래서 충분한 유유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 주문의 수락이 정규 판매에 미친 영향, 즉 정규 매출의 감소로 인해서 이익의 감소라는 기회원가를 추가적으로 고려. 내가 지금 하던 거를 포기하고 다른 거를 해야 하면 기존 하던 거 포기하는 거에 대한 그 감소분, 그런 이익의 감소라는 기회원가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뭐 이게 이런 얘기죠. 이거를 이제 우리 일회성 특별주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여러분 127페이지에 있는 사례인데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읽어보세요. 예, 저랑 같이 봅시다. 뭐 하여튼 서울 제주 노선을 3회, 완전 조업 수준이니까 왕복 5회보다 낮은 매일 3회만 운항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휴시설이 있다는 거죠. 5번까지 운항할 수 있는데 지금 3회만 운항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하나 여행사로부터 특수기간인 한 달 동안 왕복 운항편을 매일 1회씩 증편한다. 그리고 아울러 왕복 1회당 뭐 800만원, 100좌석 기준으로 했을 때 8만원에, 좌석당 8만원에 구입하겠다는 중이다. 그랬을 때 정상적인 왕복 요금이 승객 1인당 12만원, 특수 그때 한 12만원 정도 하죠. 12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인데 지금 8만 원이라면은 이게 완전 우리가 그 조업 수준에서 하고 있으면 뭐 이건 고려 대상도 안 돼요. 근데 5회보다 낮은 3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또 여기서 더 정보를 줬는데 항공사 내부 자료에 의하면은 승객 1인당 왕복 운행 원가가 그 89,200원이다. 89,200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 지금 우리 뭐 제1감으로는 뭐 뭐야 89,200원? 근데 8만원밖에 안 줘? 그러면은 안 하지 뭐.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게 유휴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봐야 돼요. 그냥 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사 취업해서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죠. 이런 케이스가 나올 때 이걸 받냐 안 받냐.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할 때 뭐 간단하게 해볼 수 있죠. 그래서 1인당 왕복 운행 원가의 산출 내역인데 현재 조업 수준인 매일 3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개월 총 원가를 왕백수로 나눴다. 그랬을 때 이제 산출을 했는데 지금 봅시다. 기존에 준 정보를 보면은 1일 왕복 운항 횟수 3회, 1개월 일수는 30일. 다 정보가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 거 1개월 왕복 운항 횟수가 그러니까 3회 30일이니까 90회. 왕복 1회당 평균 승객 수는 100명. 1개월 왕복 승객 수는 100 곱하기 90은 9,000명. 이렇게 되죠. 예, 다음 할게요. 이거는 뭐, 여기서 다 문제에서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 고정 원가는, 고정 원가는, 고정 원가가 3,200만 원이니까 3,200만 원에 운항 횟수를 보면은 우리가 90번이죠. 90번. 90번이니까 원가 동인당 변동 원가는 또 32만 원. 네? 급여가. 그러면은 곱하기 하면은 2,880만 원. 그러니까 급여 중에서 고정비적으로 나가는 게 3,200이 되고 좀 변동으로 나가는 게 한 2,880 정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총 원가는 6,080만 원이다. 다음에 이제 비행기니까는 유류비가 제일 크죠. 유류비가 총 90회인데 한 번 뜰 때마다 600만 원 쓸 때. 그러면은 이게 5억 4천.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유류비가 뭐 60%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항공사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유류비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에요. 그래서 5억 4천 정도, 5억 4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공항 이용료는 뭐 고정비로 한 4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운항 횟수에 따라서 한번 뭐 20만 원, 그래서 90회 20만 원이면 180, 1800. 그래서 5,800이 들어가는 거죠. 승객 관련 비용은 승객 수가 9,000명이면은 인당 한 6,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뭐 해준다든지 한 6,000원. 그러면은 그 승객 관련 비용이 토탈 한 달 동안 5,400만 원. 그죠? 그리고 비행기 감가상각비는 5천만 원. 이건 고정비죠. 5천만 원 돼 있고 일반 관리비가 뭐 여러 가지 이거는 들어가는 게 또 4천만 원. 그래서 총 합계가 다 합치면 지금까지 다 들어간 비용을 한 달 동안 들어간 비용을 합치면 8억 28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승객 1인당 9,000명이니까 9,000명으로 나눠주면 8억 2,800만 원을 9,000명으로 그냥 나눠주면 89,200원. 승객당 원가가 89,200원. 이렇게 돼요. 89,200원. 근데 물음에 하나 여행사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증편 운항에 따른 총 증불 원가가 얼마인가? 그죠? 이거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 너희 한 달 동안 우리 1회씩 하루에 1회씩 30회 달라 이랬잖아요. 다음에 증편 운항에 따른 승객당 원가는 얼마고 여행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러면은 여기서 뭐 여러분들 새로이 받아들였을 때 어차피 이게 유유설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이 늘어나는 비용, 그죠? 증편 운항에 따른 증분 원가가 얼마고 수익이 얼마고 그거 비교하면 돼요. 네? 그죠? 기존의 승객당 원가가 89,200원 이런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보세요. 매일 1회씩 증편할 경우에 변동 원가만이 관련 원가가 되죠. 그죠? 고정비는 어차피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그죠?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일반관리비 이거는 늘어나건 안 늘어가던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고 변동 원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원가만 우리는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증편할 경우에 총 추가 승객 수가 월 30회고 한 번에 100명씩 한다고 했을 때 3,000명이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30회니까 급여가 고정원가는 전혀 우리 고려할 필요가 없고 늘어나는 게 변동급여 같은 게 32만원이죠. 32만원 곱하기 30은 960만원. 그죠? 증분원가가 960만원. 유류비용이 아까 1회에 600만원이었으니까 30일이니까 1억 8천만원. 그죠? 다음에 공항 이용료가 아까 20만원이었으니까 거기서 변동비가 20만원이었으니까 곱하기 하면 600만원. 승객수 한 명당 6천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변동비용이. 변동원가가. 그러면은 한 달이면 3,000명이 늘어나니까 1,800만원. 그래서 960만원, 1억 8천, 600, 1,800. 요 비용이 증분원가예요. 증분원가. 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원가죠. 네? 이게 관련 원가가 되는 거예요. relevant cost가 돼요. 그랬을 때 요거를 다 더하면 2억 1,360만원. 2억 1,360만원이니까 승객수는 우리가 3,000명이니까 인당 얼마가 더 늘어나냐 보면 3,000명을 2억 1,360만원으로 나눠주면 71,2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은 71,200원이면 71,200원이면 아마도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71,200원보다 높기만 하면 이익이죠. 기업 입장에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하나 여행사에서 얼마 줬어요? 하나 여행사에서 증분 수익으로 8만원을 왕복 승객 2인당 8만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 우리가 3,000명이면은 2억 4천이 들어오고 71,200이면 곱하기 3,000명 하면 2억 1,360만원이 들어오면 증분이익이 8,800원에서 총 2,640만원 2,640만원이 추가적인 이익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추가적인 이익이 들어와요. 그러면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71,200원보다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하는 게 맞다. 아까 얘기한 89,200원은 전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중에서 고정비와 같은 항목들은 다 빠지는 거죠. 네? 다 빠지는 거고 71,200원 주문을 수락 여부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8만원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5,000원이라도 하고 72,000원이라도 하고 뭐 그래야겠죠. 물론 이제 비재무적인 고려 사항들을
비재무적인 고려 사항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이제 이거보다 복잡해지는 게 많은데 최대한 간단하게 한 거니까 아시겠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문제 다 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새로운 대안이 나왔을 때 항상 기존에 하는 대안과 아니면 여러 대안들 간에 한 대안과 다른 대안과 기존에 하는 대안과 새로운 대안 간에 의사결정을 할 때 늘어나는 게 뭐냐, 관련 원가가 뭐냐, 진분 원가가 뭐냐, 그것만을 고려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129페이지 보면 직접 만들 것이냐, 외부로부터 구입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make 할 것이냐, buy 할 것이냐, make or buy decision 내지는 make versus buy decision. 그래서 이게 인간이 살면서 항상 겪는 문제예요. 너무 거창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내가 필요로 한 거를 과거 뭐 오래된 고대사회나 원시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뭔가 했고 다 물고기 잡아서 먹던지 뭐 풀주도 먹던지 뭐 그랬겠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스스로 만드냐 구매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스스로 만드는 걸 우리가 인소싱이라고 합니다. 네? 또는 구매한다 그러는 거를 외부로부터 구매한다 그러면 아웃소싱이라고. 이런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난리잖아요. 그 난리인데 여러분들 잘 보면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뭐 사실은 마스크가 뭐 하이테크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마스크가 없어서 막 미국이랑 유럽 국가들이 난리가 나죠. 네? 우리도 한때 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마스크가 부족해가지고 지금도 뭐 배급제 비슷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아무 때나 가서 살 수가 있죠. 자기 뭐 생년월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 지금 이제 아마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다 이렇게 해결 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하면 이 글로벌 어떤 분업 체계가 굉장히 달라질 거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전 세계의 가장 부유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뭐 미국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뭐 싸다고 로우 테크놀로지 제품이라고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들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스크 그런 거 떠나서 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자동차 같은 거 생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죠.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그 부품들을 한두 개라도 꼭 필요한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으로부터 구매를 했는데 중국이 멈춰섰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요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르노 삼성이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자동차를 생산할 수가 없게 돼요. 사소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아마도 경제적인 이익이 덜하더라도 그 이 내부화한다고 할까요? 그 자체 조달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뭐 산소호흡기, 벤틸레이터 같은 것도 막 그 이게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뭐 GM 공장에서 뭐 하죠. 예? 그래서 뭐 거의 그 전시 체제와 같은 형태로 미국도 움직이고 막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그런 이 확진자나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케이스가 많이 생겨서 그거 하는데 최근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참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짜 뭐 상태가 달라지고 근데 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이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거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항상 경제적으로 따져서 내부적으로 만들 것인지 밖에서 사올 것인지를 경제적으로 따져서 유리한 거를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비재무적인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따져서 당연히 뭐 중국같이 인건비가 싸고 이런 나라에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오는 게 맞았는데 이렇게 큰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되니까 다르더라 이거야. 이건 꼭 경제적으로만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뭐 또 경제적으로 따져도 더 그렇죠. 엄청난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는 뭐 보조금을 줘서라도 내부화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각국 정부나 이런 데서 기업들을 보조금을 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저것도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식량 같은 것도 그런 문제. 식량 같은 경우도 이 식량 우리도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굉장히 강국이죠. 제조업의 강국이죠. 뭐 가전제품서부터 IT 제품서부터 뭐 자동차, 뭐 배, 뭐 석유화학 제품, 뭐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에요. 모든 나라가 굉장히 모든 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근데 이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쌀 같은 거 생산이 상당히 많이 외국으로부터 그렇죠 수입해서 쓰죠. 외국부터 수입해서 먹죠. 식량을. 또 여러분들 뭐 아마 장 보러 가면 다 볼 거예요. 중국산 채소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고 또 뭐 고기류도 수입 쇠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고 뭐 공산품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뭐 물고기 생선 같은 경우도 뭐 러시아산도 있고 연어 같은 경우는 저쪽 뭐 노르웨이에도 오고 저기 칠레 같은 데도 또 참치도 오고 뭐 하여튼 굉장히 그래요. 그랬을 때 굉장히 전 세계가 어려운 문제에 닥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데죠. 그리고 특히나 이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간의 목숨이랑 관련이 되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건데 식량 같은 문제도 그런 것도 있어요.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의사결정을 할 때 좀 재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특히 에너지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또 우리 환경 같은 뭐 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죠. 기간 산업 같은 거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각국 정부,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각국 정부에서 그런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되니까 또 지원도 해주고 그 망하지 않도록 뱅크럽트 가지 않도록 그 지원해주고 살리고 이러는 게 이제 그런 일이죠. 하여튼 제가 뭐 좀 말을 하다 보니까는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는 결국 자가 제조 메이크 할 거냐, 외부 구입 바이 할 거냐,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다. 네? 내가 긴 역사 동안, 긴 인류의 역사 동안 항상 우리가 겪어왔던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볼게요. 재무적인 효과를 보면은 외부에서 구입하는 가격과 자가 제조 원가를 비교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자가 제조 시 제조 원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미 자체적으로 부품을 생산하고 있을 수도 있고 신규로 생산이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다. 부품을 자체 제조하고 있었지만 향후 외부에서 구입할 것을 고려할 때 부품의 제조를 중단했을 때 제조를 중단하면은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 있겠죠. 그게 이제 회피 가능한 원가고 자가 제조하지 않을 경우 유유시설이 발생해요. 그 유유시설을 그냥 놀리느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네? 그런 이익이나 원가 절감액도 감안을 해야 된다. 하여튼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신규 부품의 조달 방법을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신규 부품의 조달 방법을 고민할 때 외부 구입 가격과 비교할 제조 원가에는 그 제조에 따른 증분원가 전체를 고려하는 필요가 있다. 증분원가 전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죠? 뭐 만들려고 그러면은 새로 만들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가 많이 있겠죠. 전체를 고려해.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뿐만 아니라 부품 제조에 필요한 새로운 설비나 인원에 대한 투자, 뭐 새로 직원을 뽑아야 된다, 뭐 공장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장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된다. 다음에 부품을 자체 제조하고 있었지만 향후 외부에서 구입할 것을 고려할 때는 부품의 제조를 중단하면 그만큼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그럼 회피 가능 원가와 자가 제조하지 않을 경우 유유시설이 발생하고 그 유유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그 원가 네, 절감액도 감안해야 된다. 다음에 그 비재무적인 효과는 그렇지만 이런 재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되는데 어떤 내가 맞는 걸 외부업자한테 조달을 받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믿을만하냐 안정적으로 이걸 공급할 수 있냐 이런 문제 또 품질관리 능력 네? 내가 이걸 만드는데 필요한 거를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이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지금 이 코비드 19 때문에 그 마스크 문제 같은 거 이런 거죠 안정적인 공급 여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였죠. 그리고 장기적인 부품 제조에 대한 회사의 정책, 회사의 장기적인 부품 제조에 대한 회사의 또 어떤 정책. 야, 우리는 그런 회사가 되게 보수적이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위기에 대응해야 되니까 그 저것도 쓰지 말고 에?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거를 쓰지 말고 그리고 돈도 우리 돈으로 하고 덜 성장하더라도 항상 안정을 추구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런 비재무적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봅시다. 다음에 요 130페이지 그 사례가 있어요. 뭐 내용을 아까 뭐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어려운 내용 용어 같은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예를 여러분들이 한번 예제를 풀어보면 아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예제 5-4 여러분들 다 읽어왔죠. 제가 이 챕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내용도 많고 길게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전자제품 제조기업인 K사는 A, B 부품은 자체 제조하고 나머지 부품은 외부에서 구입하여 완제품 Q를 생산하는데 최근 A 부품도 외부에서 구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A, B는 자체 제조했었는데 그 중에 A를 그냥 외부에서 받자. 특히 외부 공급업자인 S사로부터 A 부품 만 단위를 단위당 그 1,400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랬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문제가 계속 나오죠. A 부품의 연간 소요량은 만 단위이고, 그죠? 연간 소요량은 만 단위이고, 그 제조 원가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는 300만원, 직접 노무 원가는 500만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200만원. 이게 벌써 변동비구나, 알겠죠? 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600만원. 이거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이거는 뭐 바꾸던 안 바꾸던 자기가 직접 생산하던 외부로 가던 이건 어차피 들어가는 거네. 벌써 이 눈치 빠른 학생들은 문제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만 단위니까 단위당 원가는 나눠서 계산한 거고 그래서 단위당 원가가 1,600원이고 재료 원가는 300원, 노무 원가는 500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200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단위당 원가 600원 다. 네? S사의 제의를 검토하기 위해 위 제조 원가를 자세히 분석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A 부품의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공장 근로자는 A 부품 생산 중단 시 해고하거나 신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다른 제품 생산 라인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직접 노무원가가 크게 변하지는 뭐 해고하거라든지 뭐 신규 인력을 새로 뽑는다든지 하는 복잡한 의사결정이 생길 필요 없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가져간다는 거예요. A 부품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전액 회피가 가능하다. 전액 회피가 가능하다.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50%는 공장 전체 시설에 대한 수선 유지비와 공장 감독자 급여 중 배분받는 금액이다. 나머지 A 부품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 설비의 감가상각비가 있다. 그러니까 고정 제조 간접비 원가의 50%는 수선 유지비랑 공장 감독자 급여 중 배분받은 금액이고 나머지 50%는 기계 설비 감가상각비다. 벌써 이건 어떻게 뭐 새로이 의사결정을 바꾸건 뭐하건 대안을 바꿔주건 뭐하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 비관련 원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 부품의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공장 전체 시설에 대한 수선 유지비와 공장 감독자 급여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A 부품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생산에 사용된 기계 설비는 기존 B 부품 생산에 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원가 절감 효과가 250만원. 이게 뭐예요? 요거는 의미가 있네요.
A 부품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계 설비가 있었는데 이거를 A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하더라도 외부에서 아웃소싱 하더라도 이 기계를 B 부품에 그대로 생산할 수 있고 그러면 B 부품을 생산하는데 250만원 만큼의 플러스가 생긴다. 그러나 A 부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에 B 부품 생산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는 기계 설비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절감되는 효과만 250만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A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때 A 부품 제조원가 중 회피 가능 원가와 회피 불가능 원가를 구분하라. 제가 벌써 문제를 잘 읽으면은 나오죠. 그러니까 A 부품을 생산하던 걸 외부에서 조달을 하면 그거로 인해서 덜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고 그거랑 상관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냐. 아까 제가 뭐 변동비와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줄어들 거고요. 고정비와 관련된 것들은 고정원가와 관련된 것들은 그거랑 상관없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A 부품을 자체 생산할 때 암묵적 기회원가가 과연 얼마냐? 기업 전체의 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은 무엇이냐? 봅시다. 문제풀이를 봐요. 여러분들 예습해야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회피 가능 원가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회피 가능 원가고요.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공장 전체 시설에 대한 수선 유지비와 공장 감독자 급여 중 배분받은 금액, 뭐 50%가 그렇다고 했고, 사용하던 기계 설비의 감가상각비 나머지 50%는 이미 또 발생했어요. 이거는 회피 불가능 원가, 회피 불능 원가예요. unavoidable cost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표를 보면은 총원가 중에서 그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뭐예요? 300만원, 500만원, 200만원이니까 이건 회피 가능 원가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600만원이죠. 이거는 회피 불가능 원가예요. 총 원가가 1600 중에 1000만원은 회피 가능 원가고 600만원은 회피 불가능 원가다. 600만원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암묵적 기회원가가 뭐죠? 암묵적 기회원가가 우리가 아까 그랬죠. 기계를 이렇게 넣으면 250만 원 마치 절감액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250만큼 B로 쓸 수 있으니까 A를 생산 안 해도 B에 그 원래는 기계를 사고 그런 거는 다 그냥 그 기발생 원가인데 메모리 원가인데 이거를 B에 쓸 수 있기 때문에 B의 절감액이 250이잖아요. 그러면은 총 우리가 회피 가능 원가가 1000만 원에다가 기계 원가 250만원을 합한 1250만 원이 회피 가능 원가가 되고 S사로부터 외주 원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400보다 낮아요. 그죠? 그러면은 계속 만드는 거죠. S사로부터 S가 처음에 만 단위를 단위당 1400원에 공급할 수 있다고. 그럼 1400만 원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이익이 나는 걸 보니까 1000만 원에다가 300, 500, 200, 1000만 원에다가 그 기회원가 250만 합치면 1250만 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그런데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특히 여기서 뭐 나중에 뭐 우리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항상 모든 걸 할 때 문제를 잘 읽으세요. 속단하지 말고 빨리 결정하지 말고 여기서 아마 회계학 공부해서 회계사 시험 보거나 세무사 시험 보거나 또 우리 과에서 관세사 치르는 학생도 있고요.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잘 읽으면 문제 안에 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뭐 이 과목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치면은 그래요. 제가 그리고 다른 과목도 제가 우리나라
마케팅 과목 같은 것도 수업을 뭐 한국어로 하던 영어로 하던 보자마자 막 어우 이거 뭐 어려워 그러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문제를 잘 읽다 보면은 답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문제를 잘 읽자. 그 말도 꼭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기존 설비의 교체 문제로 넘어갑시다. 기존 설비의 교체는 결국은 이제 새로운 기계를 들여온다. 뭐 이런 거죠. 기업은 생산 효과를 절감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여전히 사용 가능한 기존 설비를 교체한다. 여러분들 PC 사는 것도 새로 PC 사는 거 마찬가지고요. 개인으로 봤을 때 휴대폰 사는 거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죠. 남은 내용 연수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재무적인 영향을 평가하는데 설비 교체 의사결정에는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새로운 설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원가, 회피 가능한 원가 등 관련 원가를 식별하여 분석에 포함한다. 그래서 기존 설비를 처분할 때 받는 매각 금액, 새로운 설비를 구입할 때 취득원가, 기존 설비 대신 신규 설비를 이용할 때 보험료나 수선 유지비, 직접 제조 원가나 직접 노무 원가 발생액의 변화분 등을 고려한다. 그죠? 하여튼 기존 설비 처분과 관련되는 원가, 그죠? 신규 설비 이용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원가 이런 거 하고, 기존 설비 취득 원가나 장부가액은 과거에 발생한 원가, 즉 기발생 원가로서 설비 교체 의사결정에 무관한 기관련 원가라는 점을 주의하라. 이거 뭐 아까 얘기한 주식 투자할 때 산 가격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재무회계 목적상 기존 설비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 역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 역시 고려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다. 그래서 보시죠. 여러분 이것도 뭐 참 회계학 용어라든지 이런 우리 개정 과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따분하고 어렵다고 느끼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예제를 보면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제 5-5를 보면 S사는 구입한 지 1년밖에 안 된 기계를 다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고성능의 기계를 사용할 경우 유지비나 제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 및 판매량에는 차이가 없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했을 때 옛날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나 보면 200만원, 장부가치 1600. 장부가치 160이라는 거는 산지 1년 지난 거죠. 그래서 아마 내용 연수가 5년인가 보죠. 내용 연수가 총 5년이니까 40만원이 감가상각이 되고 장부가치가 160만원 남아있죠. 그래서 잔여 내용 연수가 4년이 되는 거죠. 현재 매각하면 50만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내용 연수 종료 잔존가치, 그리고 연간 수산 유지비는 30만원. 그죠? 연간 변동 제조 원가는 1000만원. 잔여 내용 연수는 4년. 그런데 이런 구기계가 있는데 신기계로 바꾸면 취득원가가 2배, 4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장부가치라든지 현재 매각가치는 상관이 없어요. 네? 왜? 이제 새로 사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 내용 연수 종료 잔존 가치는 뭐 없으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연간 수선 유지비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가고 연간 변동 제조 원가가 1000만원에서 900만원, 100만원이 주네요. 제조 원가가 아무래도 신기술을 사용한 신기계니까 100만원이 줄고 취득 원가가 200만원이 는다. 그랬을 때 뭐 어떡하나 뭐 이런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각 대안별로 4년 전체 기간의 부분손익계산서를 비교 작성하라. 단 발생한 제조원가는 전액 매출원가로 비용된다고 가정하라. 물음 1의 결과를 이용하여 구기계의 장부가치, 구기계 매각가치, 신기계 취득원가가 각 대안의 4년간 이익 차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라. 또 증군접근법을 이용하여 재무적인 관점에서 교체 여부를 결정하라. 단 화폐의 시간적 가치는 무시하라. 그래서
설비 사용과 관련된 잔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해야 되므로 특정 연도의 손익보다는 관련기간 전체, 그러니까 아까 그 4년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손익기간을 보는 것이 적절하고, 이렇게 기계 설비라든지 이런 건 여러 기간에 걸쳐서 사용되기 때문에요. 특정 연도의 손익에는 감가상각과 같은 재무회계의 인위적인 원가 배분이나 발생주의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손익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의사결정 목적에 활용되기에는 적합한 정보가 아니다. 이거 뭐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여튼 비용을 손익계산서라든지 뭐 이런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 같은 걸 고려해야 되고, 또 발생주의 하에서는 그 일정 단기간에 이루어진 원가가 아닌 거는 미래에 이루어지도 고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것들은 의사결정 목적에 활용하기에는 그 적합한 정보가 아니니까 고려하지 말자.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말고 한번 우리 해봅시다. 봐요. 지금 구기계를 계속 사용할 때, 구기계를 계속 사용할 때 변동 제조원가가 얼마죠? 변동 제조원가가 우리가 얼마였어요? 연간 변동 제조원가가 1000만원이니까 구기계를 계속 사용하면 4년간 사용하니까 4천만원이죠. 4천만원. 그리고 신기계는 그 연간 변동 제조원가가 900만원이니까 4년간이면은 3600만원. 우리가 4년 동안 따지면. 그래서 그 구기계를 처분하고 신기계를 사용할 때 이익이 400씩 늘어나요. 400이. 근데 수선 유지비라든지 수선 유지비 봅시다. 수선 유지비가 30만원이었던 게 20만원으로 된다고요? 그러면은 120만원이었던 게 80만원이 되니까 40만원이 또 줄어들죠. 40만원이 이익이에요. 근데 이제 감가상각비를 보면은 감가상각비가 원래 160만원이 장부가치로 남아 있었는데, 구기계를 처분하고 신기계를 사용하면 160만원은 신경 쓸 거 없고 4천만원이 새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이제 감가상각비 결국 4천 시켜야 되는 게, 아니 4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160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400을 고려하니까 마이너스 40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기존에 있던 기계 중에서 그 매각 가치는 50만원이었잖아요. 50만원이고 장부 가치는 160만원이었잖아요. 160만원.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거를 쓸 수 있는데 새로운 기계를 들어와서 안 쓰는 바람에 110만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죠? 160만원을 더 비용 처리를 4년에 걸쳐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110만원 날아가고 160만원 날아가고 중고 기계로 팔아버리면 50만원을 받는 거니까 110만원이 생기는 거죠. 110만원의 비용이 생기죠. 그죠? 장부 가치는. 그래서 110만원이 날아가니까 50만원만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보면은 신기계를 사용할 때 이익이 400이 증가하고 40이 수선유지비가 절감되고 증가죠. 감가상각비는 400만큼이 줄어들고 매각가치가 50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만원의 이익이 생긴 거죠. 90만원의 이익이 생겨요. 그죠? 90만원의 이익이 생긴다. 구기계를 계속 사용하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비용이 4,280만원이었는데, 왼쪽에 첫 번째 칼럼입니다. 두 번째 구기계를 처분하고 신기계를 사용하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4,190만원. 그래서 결국은 구기계를 사용할 때보다 신기계를 사용하는 게 90만원의 이익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신기계를 사용하는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선택할 때 관련 기간 동안 총 90만원의 이익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국익의 장부가치 160만원은 이미 들어간 거고 이 고정원가는 관련 원가가 아니죠. 그리고 구기계를 사용할 때와 구기계를 처분하고 신기계를 사용할 때 공통적으로 구기계의 장부가치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구기계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4년 동안 나누어 기록되는 강가상각비가 되죠. 근데 신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처분 손실을 계산할 때 일시에 전액 160만원을 떨어야 되는데 장부가액이 처분가액이 50만원 남아있으니까 110만원이 처분 손실이 돼요. 또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구기계의 장부가치는 구기계를 계속 사용하든 신기계로 교체되든 전액 비용화되어 4년 후에는 장부에 남아있지 않아야 하고 두 대항 간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구기계 처분가액 50만원은 구기계 처분 시에만 발생하는 항목으로서 관련 수익이, 그죠? 이거는 뭐 하여튼 그만큼 생기는 거죠. 신기계 취득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므로 관련 원가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신기계의 취득원가는 구기계 처분 시에만 발생하며 신기계 사용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비용화된다. 그래서 신기계 취득원가는 당연히 새로 돈이 그만큼 아까 360만원이었나요? 400만원이었나요? 그 새로 이 400만원 주고 사야 되는 거는 그거는 비용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결국 400만원의 비용이 관련 원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신기계를 선택할 경우에 앞서 4년간 손익효과를 비교한 결과와 동일하게 90만원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를 봐요. 신기계를 살 때 400만원, 구기계 매각가치 50만원, 변동제조원가 400만원, 수선유지비 40만원. 그죠? 보세요. 그 신기계를 취득할 때 400이 들고, 그죠? 구기계를 매각하면 50만원 이익이 생기고, 그죠? 변동제조원가가 4천만원에서 3,600이 되니까 400이 들고, 아니 400이 절감되고 플러스죠. 수선유지비가 120만원 하던 게 80만원이니까 40만원이 플러스 요인이 생기고, 그래서 490이 더 생기고 절감되고 이익이 생기고 400이 투자가 되는 거니까 90만원이 생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또는 부문의 제거 및 추가. 그러니까 제품이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를 추가하든지 또 폐지하든지 그랬을 때 증분 수익이 얼마고 또 폐지할 때 포기해야 되는 증분 수익은 얼마고 존재할 때 발생하는 증분 원가, 회피 가능한 원가를 비교하여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분 수익이 증분 원가보다 크다면 이익이 늘어나는 원가보다 크다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데 제품 라인의 증분 수익이 그 제품 라인으로서 발생하는 증분 원가보다 큰 경우에도 제품 라인별 손익계산서에서는 손실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를 없애면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를 해서 없애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없앰으로 해서 다른 제품들의 비용이 원가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공통원가 같은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제품 라인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회사 전체의 공통원가를 제품 라인에 배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제품 라인의 증분 수익이 증분 원가보다 크다면 그 차이만큼 회사 전체의 공통원가의 회수에 도움을 주므로 순손실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 제품 라인을 또는 부문을 없앤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현재 적자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쉽게 마이너스니까 줄여버릴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게 없으니까 다른 라인에서 고정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더해야 된다면, 그죠? 더해야 된다면은 그렇게 쉽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정 제품 라인이 다른 제품 라인에
비교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제품의 판매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제품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제품 라인을 유지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반영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 좀 이 온라인상에서 사이버상에서 설명을 하더라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자세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게 천천히 이렇게 하느냐고 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5장이 끝났는데요. 뭐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연습 문제를 잘 생각해서 풀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고, 용어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공부하기 힘들 때는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135페이지 했고, 135페이지 했고, 다음에 희소자원의 효율적 이용, 요게 이제 최적 제품 조합 나오는, 심플렉스 맥스로 나오는,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까지 하면 끝나는데,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41페이지에 어펜딕스 5-1, 부록 5-1이 있어서 자본 예산이 나오고, 거기에 뭐, MPV법이니, IRR법이니,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재무관리 과목을 안 들 수도 있으니까, 꼭 제가 설명을 하고, 아주 기본 용어라서 여러분들 기업 같은 데 가면은 바로바로 쓰는 용어들이에요. 회계이익률법이라든지 설명을 할 거고, 제가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은 그런 거는 꼭 듣는 게 좋고요. 이 재무관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고, 하여튼 여기까지 했습니다. 뭐 하여튼 공부하다가 질문사항이 있거나 그러면은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몇 명 학생들이 이런저런 의견이라든지 뭐 퀴즈 관련해서도 저한테 알려주고 뭐가 또 잘못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요. 기간 좀 연장해 주세요 그러는데 뭐 무제한 제가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의견사항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하여튼 요거 책 잘 보시고 연습 문제도 풀고 제 강의도 잘 듣고 또 제가 올리는 퀴즈라든지 이런 거 잘 하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이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강의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 연휴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이죠.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하여튼 이런 거나 상관없이 여러분들 수업 듣는 거니까 그걸 그냥 좀 뭐 여러분들 어린이 아니잖아요. 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곧 빨리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계속 수업하고 빨리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